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윤리를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다 같이 생명윤리 파트 함께 공부를 해보러 떠나볼까요? 자, 오늘도 선생님이 근데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듣기 거북하겠지만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열심히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유전자 조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단원에서는 사실 생명 복제나 유전자 치료나 이런 주제들을 토의를 통해서 다양한 윤리적 쟁점을 다루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세포 치료, 생식세포 치료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조금 필요한 시간이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 자체가 실천윤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학문적인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즉 학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이런 토의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두시면 되고, 이론적으로 조금 암기가 필요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만 선생님이 뽑아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학습지에 있는 다른 내용들도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유전자 조작이라는 주제로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유전자 조작이라는 주제에서는 적극적 우생학과 소극적 우생학이라는 용어의 이해가 조금 필요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생학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 이 우생학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과 인자 등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말 그대로 이 유전자 조작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학문이 조금 더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라는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적극적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겠죠. 즉, 유전 형질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소극적 우생학의 경우는 조금 소극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뭔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빼내는 이런 소극적 측면에서의 이제 유전자 조작입니다. 즉, 그 목적이 방향성이 좀 다른데요. 적극적 우생학의 경우는 유전자를 개량해서 유전자를 바꿔서 조금 더 큰 눈, 조금 더 오똑한 코, 이런 유전 형질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개량을 하는 차원에서의 우생학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소극적 우생학의 경우는 치료의 목적을 주로 둡니다.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전 형질, 이런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유전자 치료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우생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상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주의적 우생학의 경우는 우리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면 도움이 됩니다. 기존의 이 우생학이라는 게 권위주의적 우생학이 주로 성행을 했었어요. 이 권위주의적 우생학이란 뭐냐면 과거에 우리 2차 세계대전을 잘 떠올리면 됩니다. 중앙 권력, 즉 정부의 권력으로 인해서 설계된 우생학으로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인간 종을 개량하고 강제로 불임시키고 대량 학살하는 이런 정책들을 펼쳤던 우생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 유대인을 대량으로 학살했던 우리 나치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열등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었거든요. 그런 권위적인 우생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게 자유주의적 우생학이고,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뭘까요? 그렇죠. 자유라는 가치를 가장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국가는 개입을 해서는 안 되겠죠. 국가는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자, 이 중요한 키포인트는 자유주의의 전반적인 사상적 기틀입니다. 뒤에 우리가 정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또 자유주의가 나올 텐데요. 요 키워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매우 도움이 되겠죠. 즉,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국가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사상적인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치료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근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개량까지도 허용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원한다면 해주는 게 맞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해서는 안 되겠지만 개인이 희망한다면, 개인이 원한다면 허용을 해줘도 된다. 개인의 자유에 맡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모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요, 노직이 있고요. 노직은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자적 슈퍼마켓을 도입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슈퍼마켓 만들어서 원하는 이제 유전 인자를 고를 수 있게 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노직은 자유지상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고요. 자유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뒀습니다. 즉, 이 자유주의적 우생학의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적극적 우생학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소극적 우생학도 당연히 찬성을 할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하버마스는 이런 자유주의적 우생학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버마스의 중요한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사상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도와보려고 TMI라고 이렇게 조금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 하버마스와 관련된 중요 키포인트 한번 잡아보고 할까요? 먼저 하버마스는요, 정치 형태, 우리 사회 사상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 말이 붙죠. 심의 민주주의. 이걸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사상가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의라는 것은요, 아주 깊이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토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동의를 얻은 그러한 정치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리고 이런 그 국가를 운영하는 방향성을 제시한 게 심의 민주주의입니다. 즉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담화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담화라는 것은 우리가 대화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담화란 이야기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담론, 이런 용어를 낯설어 하시면 안 됩니다.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면서 하버마스 키워드 잡아놓고 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정치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서 요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제시를 합니다. 인간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펼쳐나갑니다. 대화의 중요성을 주로 이야기를 했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상가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런 하버마스에 대한 이해가 요 유전자 조작에도 영향을 당연히 주고 있겠죠. 한번 볼게요. 자, 기존의 이 자유주의적 우생학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개량적 간섭을 비판합니다. 자, 왜냐하면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연적인 출생은요, 아무런 인위적인 이제 조작을 거치지 않은 자연스러운 출생의 경우는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밑에 개량과 치료를, 유전자 개량과 유전자 치료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 가치를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유전자 개량의 경우는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뭔가를 유전 형질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눈이 크게 혹은 근육이 더 많게. 자, 그러면 근육이 많게 태어난 아이는 부모가 이 아이는 운동선수로 키우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아이의 삶은 애초에 태어나기 전부터 운동선수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 본인 스스로 본인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침해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외모 혹은 모든 신체적인 조건에 대한 본인의 선택권은 없었어요. 즉 자유라는 가치를 침해당했습니다. 또한 아이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는 본인이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의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근육이 많고 싶지 않아. 난 눈이 커지고 싶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부모에게 할 수 없죠. 일방적으로 부모는
부모가 선택한 이제 그런 유전 형질이기 때문에 세대 간의 불평등 관계를 형성합니다. 부모의 의견만 들어가는 거죠. 부모의 이야기만 들어간 겁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는 유전자 치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난 장애 안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보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겠어요? 합의를 하지 않겠어요? 즉 정당하게 동의를 할 거랍니다. 즉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동의를 100% 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하버마스의 입장에서는 적극적 우생학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태아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서 소극적 우생학은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직접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더라도 아마도 그 아이는 정당하게 동의를 나중에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허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유전자 조작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동물 권리는요, 동물 실험을 주제로 이 파트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물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는 동물 권리와 관련된 이 내용은요, 뒤에 우리 환경윤리 파트에서 또 다루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다룰 내용을 미리 조금 가지고 와서 맛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물의 권리를 찬성하는, 동물 실험을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이들은. 자, 그리고 동물 권리를 반대하는 입장, 즉 동물 실험을 찬성을 하겠죠. 자, 요 두 가지 입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이 동물 권리에 찬성하는 입장들은 동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고, 이 동물 권리를 반대하는 입장은 당연히 인간 중심주의일 겁니다. 자, 이 인간 중심주의에 반대하면서 비판하면서 등장했던 이 동물 권리를 찬성하는 동물 중심주의의 경우는요, 대표적으로 싱어와 레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싱어라는 인물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다시피 선호 공리주의자입니다. 공리주의는 공리주의인데 조금 그 공리의 원리를 조금 더 확장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기존에는 이 공리의 원리가 뭐냐면 인간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었어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유용성의 원리를 주로 인간에게만 대상으로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싱어의 경우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가치는 쾌락이라고 그때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쾌락주의잖아요. 이 공리주의는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쾌락을 고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의 이익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즉 쾌락과 고통을 지각할 수 있는, 감수할 수 있는, 감각하고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동물들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해줘야 된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이 동물의 쾌락도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동물 실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반대하겠죠, 당연히. 동물 실험을 반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건이 붙습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실험을 반대합니다.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는 이 동물 실험은 어쩔 수 없을 때는, 다른 방안이 없을 때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전적으로 반대는 아니고요. 여지를 남겨놓긴 했죠. 하지만 일반적인 고통을 주는,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실험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쾌락을 중시했던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기준에서 보면 만약에 동물의 이 고통보다 다른 이제 생명체들,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다른 생명체들의 이제 고통을 줄이고, 즉 쾌락을 높이고, 요런 실험을 통해서 이제 다수의 쾌락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뭐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실험은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방안이 있다면 다른 방안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싱어는 비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비건과 관련된 책도 지었습니다. 채식주의와 관련된 책도 지으셨는데요. 이렇게 무분별한 동물 사육의 경우는 사실 이 동물들의 사육 과정을 보면 정말 그 동물들이 되게 비참하게 살거든요. 그런 동물들의 고통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본인은 이제 육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레건의 경우는요. 동물은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동물도 이제 수단으로서 사용하면 안 되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 동물 실험을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제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물 권리를 반대하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러 가겠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TMI로 얘기를 하면 목적론자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데 동물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이 목적성하고는 방향성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베이컨의 경우는요. 대표적인 경험론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지식을 쌓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명언이 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중요한 명언을 이제 이야기했던 사상가이기도 한데요. 뭐 이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동물 실험은요. 인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를 할 겁니다. 즉 아는 것을 늘려줄 거래요. 이 동물 실험이. 그러면 당연히 해도 되지 않겠냐. 우리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데카르트의 경우는요. 동물은 영혼이 없다라고 봅니다. 이 데카르트는 이성을 중시했던 이제 이성주의 사상가이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대표적인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 동물은 이런 생각하고 영혼이 없고 그냥 자동 인형에 불과하다, 자동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쾌락과 고통을 경험할 수 없으니 그냥 동물 실험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칸트, 우리 수업 시간에 깊게 다루었던 이 칸트는 인간에게는 목적성을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즉 도덕 법칙에 모든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라라는 이 목적성의 원리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즉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대상이 뭐였죠? 인간이었어요. 이 목적이라는 것은 인간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인간을 보호해주고 인간을 이제 수단으로 대우하면 안 되고 목적으로 늘 대우해줘야 되는 것은 직접적인 의무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들을 이제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게 직접적인 의무인데 동물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동물은 이런 목적성의 원리 하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동물은. 즉 동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의무가 없어요. 그냥 단지 만약에 동물을 함부로 대해요. 그러면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겠죠. 인간성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인간성이 좋지 않은 거잖아요. 동물을 막대하는 것도.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을 막대하는 것도 이게 인간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동물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간접적 의무로서의 동물 보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코헨의 경우는요. 기존에 우리가 동물 실험을 해왔던 게 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동물들은 도덕적으로 권리도 없으면서 이런 실험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물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나누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도 이제 조금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고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고 이제 시험 공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